자,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가 실제 활용된 사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전 세계 최대의 인터넷 서점이라고 하는 아마존닷컴은 가장 오랫동안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 아마존닷컴의 그 고객인데 10년 정도 온라인상에서 아마존닷컴에서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마존닷컴이 책을 추천을 하는데 이제 제가 아마존닷컴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저한테 이메일로 책을 추천해 보내줍니다. 그런데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그 추천에 너무 엉터리 황당한 책들이 포함돼서 제가 이 서비스가 웃긴다 이런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천이 점점 세련돼 가서 지난 1, 2년 동안에는 제가 이제 아마존닷컴이 저에게 추천하는 책들을 상당히 진지하게 보고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여러 권을 구입을 하곤 합니다. 즉 그만큼 이제 저에 관한 제 책 구입에 관한 데이터들이 아마존닷컴에 쌓이고 아마존닷컴은 그것을 분석을 해서 나의 관심사를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는 책을 이렇게 추천해 주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그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서 경험했겠지만은 페이스북은 끝없이 친구 추천을 합니다. 근데 그 친구 추천에도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다. 다음에 또 하나 흥미있는 이제 사례는 미국의 오레곤주, 서부에 있는 오레곤주에서는 이 범법자들에 대해서 재범 가능성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레곤주는 지난 5년 동안 약 5만 5천 명의 범법자들의 기록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이제 예측하는 예측 모형을 만들고 그 모형을 지난 30년 동안에 35만 명의 범법자 기록을 가지고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모형을 검증을 해서 모형을 만들었는데 그 모형을 인터넷상에 공개를 하고 판사들이나 혹은 검사들이나 혹은 피고인의 변호사들이 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판사도 선고를 하면서 또 검사가 구형을 하면서 반대로 피의자의 변호인은 피의자를 변호하면서 그런 재범 확률을 활용할 수 있겠죠. 이건 마치 영화의 마이너리 리포트에서 그 경찰이 범죄 예정자를 체포하는 그런 시스템과 좀 비슷합니다. 같은 건 아니고 범죄자를 체포하는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체포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그 정부의 행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흥미있는 또 사례 중에 하나는 휴렛 패카드사는 종업원들의 고용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직 위험, flight risk, 이직 위험 정도를 판별을 하고 그 중에서 이직 위험이 높은 종업원들을 개별 접촉을 해서 설득을 하고 또 좋은 조건을 오퍼를 해서 고용의 안정성을 도모한다. 이렇게 이제 빅데이터가 종업원 관리에 활용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건 유명하죠. 타겟, 미국의 대형마트인 타겟은 고객 데이터를 포스 데이터라고 그러죠. 고객들이 이제 물건을 사고 이제 그 계산을 하고 나가면은 그 데이터들이 각 고객별로 데이터에 쌓이게 되는데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고객들에 대한 그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임신에 대한 예측입니다. 임신에 관련된 그 상품들이 굉장히 많고 그 매출이 크기 때문에 이제 여성 고객 중에서 누가 임신의 징후를 보이는가를 빨리 예측을 하고 그런 이제 고객들한테 DM을 발송해서 구매를 유도하는 이제 그런 마케팅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고객 타겟의 고객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우체통을 봤더니
타겟에서 DM이 발송돼 왔는데 자기 딸한테 온 거예요. 근데 그 딸은 16세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그 나이의 딸인데 그 딸이 한테 임신에 관한 굉장히 많은 정보가 실려온 그런 이제 우편물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겟에 전화를 해서 이제 막 화를 냈죠. 어떻게 자기는 아빠인데 우리 딸은 굉장히 모범생인데 임신을 했다고 이런 이제 DM을 발송했느냐 하면서 항의를 했는데 타겟은 사과를 합니다. 그러나 2, 3개월 후에 그 아빠가 타겟에 사과를 하죠. 아빠도 모르는데 그 딸은 임신을 실제로 했고 그것 때문에 임신 진단기라든가 이런 몇 가지 상품들을 타겟에서 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객의 행동을 예측을 해서 마케팅에 활용하는 그런 이제 그 사례도 있다.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사례인데 우리나라의 사례가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도입 초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우리가 언론정보대학이니까 그 언론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을 텐데 그 언론에 이 빅데이터가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언론에 빅데이터가 적용될 때 이것을 데이터 저널리즘 이렇게 부릅니다. 혹은 이 조사 저널리즘의 이제 데이터 저널리즘의 한 부분이 되겠죠. 이 조사 저널리즘 혹은 데이터 저널리즘의 아주 그 우리나라에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이 사례는 뉴스타파에서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징후를 잡고 그것을 보도한 내용입니다. 약 10분 정도 걸리는데 함께 보도록 하죠. 경찰은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대선에 개입한 혐의는 없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결론은 뉴스타파 취재 결과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뉴스타파는 국정원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 600여 개의 트윗 28만여 건을 사회관계망 기법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최소한 10개 그룹이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선과 관련된 트윗도 2만 건을 확인했습니다. 국정원 사건을 취재해온 최기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현재까지 특이점 발견치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 나흘 만에 댓글 하나 발견된 적이 없다고 서둘러 발표했던 경찰. 4달이 지나서야 여직원 외 또 다른 국정원 직원 이모 씨의 가담을 확인하면서 국정원의 조직적인 개입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트위터상에서도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계정들이 조직적으로 여론에 개입했다고 연속으로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국정원 추정 계정이 640여 개입니다. 뉴스타파는 이 계정들이 작성하거나 리트윗한 글 28만여 건을 전부 수집해 프로그래밍해서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계정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얻어낸 네트워크 지도입니다. 국정원 추정 계정을 포함해 모두 5,500여 개의 계정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록색이 일반 계정이고 빨간색이 국정원 추정 계정입니다. 국정원 추정 계정만 남겨놓고 모두 지워봤습니다. RT 횟수가 10번 미만인 계정도 연결도가 낮다고 판단해 지웠습니다. 그랬더니 국정원 추정 그룹의 전체적인 관계망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기에 분석 과정에서 새로 확인된 의심 계정을 추가해 네트워크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큰 원으로 표시된 핵심 계정이 주로 인용이 이뤄진, 다시 말해 주요 콘텐츠 생산자입니다. 핵심 계정이 왕성하게 글을 작성하면 주변 계정들이 RT로 퍼날랐음을 보여줍니다. 핵심 계정을 살펴보니 이미 뉴스타파가 콘텐츠 생산자로 지목했던 누들누들을 포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사항을 그대로 베꼈던 태산4도 보입니다. 그룹이 몇 개나 되는지 세어봤습니다.
10개의 그룹엔 각각 핵심 계정이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자세히 보니 이 핵심 계정들 사이에는 연결된 선이 없습니다. 서로 상대의 글을 인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이번 분석은 이미 트위터에서 사라진 계정을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해 다시 그 흔적을 살려내고 사회 연결망 분석을 통해 리트윗 네트워크를 살펴본 최초의 보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SNS 전문가들은 트윗량이 폭주하는 대선 기간에 이런 수상한 그룹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저희들이 보면서 계속 사실 벙어리 냉각이었는데 뭐 딱 보자마자 약간 이제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놈들 하는 생각이 들었죠. 뭐 이렇게 여전저전 하다니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당선됐으니까. 갑자기 없던 유저가 대선 시점에 갑자기 쭉 나왔는데 같은 메시지를 때리고 뭐 같은 시점에 때린다. 이러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그룹들을 국정원 계정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일단 활동 시기가 수상합니다. 뉴스타파가 이미 보도한 대로 이 계정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결정된 지난해 8월 20일 부근에 집중적으로 활동을 시작해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터진 지난해 12월 11일 일제히 활동을 멈췄습니다. 대선 투표일 직전인 12월 18일까지 활동했던 이른바 시발단 추정 계정들과는 구분됩니다. 일반인이라고는 보기 힘들 정도로 집요하게 북한 비판에 치중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대북 심리정보국이 인터넷상에서 대북 심리전을 펼쳤다는 국정원의 주장은 이 계정들의 국정원 관련성을 더욱 짙게 만들어줍니다. 주로 야당 대선 후보 비난에 치중했던 시발단 추정 계정들과도 구별됩니다. 국정원 지시사항 그리고 국정원 여직원 글과의 일치성도 명백한 증거입니다. 진선미 의원이 폭로한 국정원장 지시사항에 나온 것과 똑같은 문구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한국 원전에 대해 호평했다는 IAEA 사무총장의 발언은 국정원장의 지시사항과 오타까지 문구가 똑같았고 지난해 9월 제주에서 개최된 세계 자연 예,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따로 시청을 하길 바라고, 이것만 봐도 아마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겁니다. 이 빅데이터하고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분석 기법을 적용해서, 메이저 방송이나 신문도 할 수 없었던 것이고, 또 경찰이나 검찰도 하지 못한 분석을 이 작은 독립 인터넷 언론사가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뉴스 기사를 제작해 보고 싶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학과에 개설되는 관련 커리큘럼, 과목들을 잘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아마, 3, 4학년 정도 되면은 충분히 이런 기사를 만들어낼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나머지 이제 국내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실제로 이제 기업들이 활용하는 기사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내가 하나 링크를 해놨는데, 별도로, 이걸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페이스북에서 그룹이 협업을 하면서, 다양한 이제 사례들을 한번 수집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이제 인터넷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사물 인터넷과 또 빅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의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미래의 모습까지도 한번 예상을 하는 그런 이제 쭉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하기 전과 후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서나 아니면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